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과 중국 2차 무역 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알려주실까요? 일단 아직까지는 예. 시진핑 주석의 최종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미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최종 승인만 하면 그대로 가면 된다 하는 종류의 무역 협상안까지는 도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질문과 달리 좀 한 말씀 드리면 예. 최종 승인이 지금 누구에게 달려 있다? 시진핑 시진핑이라고 주석에 했죠. 달려 있다. 이걸 누가 얘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데 최종 승인이 누구한테 달려 있다라는 것은 사실 이 무역 협상의 과정이 예. 오히려 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다. 중국의 히토리 공급 차단은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상당 부분 시사해주지 않을까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2차 무역 협상 과정과 결론이 이 자료에 이렇게 잘 제시되고 있는데 주요 의제 자체가 중국은 히토류의 대미 수출을 허가하는 것, 또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를 미국 입장에서는 철회해 주는 것, 그리고 AI 칩과 같은 대중국을 수출 제한했던 것을 또 철회하는 것, 이런 양국이 균형된 종류의 무역 협상에는 도달한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 협상안이 아직 공동 성명서가 발표된 게 아닙니다. 네. 양 국가가, 그러니까 미국은 백악관에서 공동 성명서 조인 스테인먼트를 발표합니다. 근데 그걸 발표하지 않은 상태니까 역시 시진핑 주석의 최종 승인이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또 시사해주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국이 한 발씩 양보를 해서 미국은 중국 유학생 비자를 면제해 주는 것, 네. 그리고 중국에는 6개월 한정으로 히토류를 허용하는 것, 이렇게 네. 지금 합의를 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두 국가 중에 어느 쪽에 더 실리를 취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무역 협상 내에서는 예. 자, 우리 하나는 내주고 하나는 줘라. 서로 간에 맞교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히토리 공급하겠다. 또 미국은 그래, 우리 AI 칩과 같은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철회하겠다. 기술 교류해주겠다. 뭐 이거는 같은 겁니다. 그리고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를 다시 철회하겠다. 이 두 가지 어떤 협정은 어쩌면 같은 수준의 주고받는 것이 있었다. 물물 교환에 해당된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2차 무역 협상의 과정에서 중국은 히토류 공급 대미 수출 허가를 예. 6개월에 한해서 예. 6개월 동안은 일단 허가를 해주겠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AI 칩 같은 거 계속 공급하겠고 중국 유학생 계속 받아들겠다라는 것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6개월 동안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다가 마음에 안 들게 예를 들어서 중국 유학생 비자 조치를 또 다시 만들어요. 혹은 AI 공급을 또 차단해요. 혹은 그 밖에 반도체 공급을 차단해요. 이런 조치를 취하면 언제든지 중국은 히토류의 대미 수출을 막겠다라는 그런 뉘앙스. 그러니까 중국은 계약직이 아니라 계약 조건부 협상인 거고 예. 미국은 그냥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무역 협상의 결과다라고 의견 드리고 그리고 이 안조차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주요 의제를 가지고 협상한 이 안조차 아직 시진핑 주석의 최종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결과를 기다리겠죠. 혹여나 이 시각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승인 안 해. 예. 이런 걸 왜 이렇게 해줘? 왜 6개월로 했어? 1개월만 지켜봐. 이런 식으로 승인을 달리 이렇게 뒤틀어 놓는다면 그러면 또 미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하지 않을까. 사실 이 무역 협상이 9일부터 13일까지 있었습니다. 예. 4박 5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랬죠. 이렇게 최장 기간 동안 무역 협상을 했는데 아직도 승인이 안 났다. 예, 이런 것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다급하고 기다려지는 시진핑의 승인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렇게 펜타닐이라든지 관세율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정리됐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좀 마무리될 거라고 보시는 역시 거예요? 펜타닐이라는 예. 문제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역 협상 1차 협상 때도 펜타닐을 얘기했는데 중국 측은 펜타닐 우리 철회하겠다. 펜타닐 밀수출 막겠다. 막기 위한 법적 조치 만들겠다.
라는 표현조차 공동성명서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펜타닐 관세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에 관세 10% 부과하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5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존 상호주의 관세 10%에 또 기존 대미 관세 25%에 펜타닐 관세 20%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타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중국 측의 입장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예. 평가하니까 오히려 미국이 더 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미 재무장관이 무역 협상을 성실하게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시사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도 곧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해야 되잖아요. 네. 일단 이재명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에 여한구 본부장이 임명됐습니다. 네. 이 본부장이 보니까 트럼프 정부를 상대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좀 협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네, 경험이 없는 그런 외교적 담합을 갖는 과정의 수장보다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주요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라고 할 때 특히 이 무역 협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치밀하게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를 받는 과정이에요. 서로 간에. 근데 미국 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줄 건 들어줘야 되고 우리가 절대 내줄 수 없는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식의 어떤 무역 협상이 전개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일기 때 FTA 한미 FTA를 체결했었던 이 당사자 주도했던 예. 당사자고요. 트럼프 일기 때 역시 관세 전쟁에 대해서 무역 협상을 만들었던 또 리더급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예. 역시 기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반드시 미국 측의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것들과 우리가 또 반드시 미국에게 요구해야 될 요구 사항들을 미리 점검해서 그게 균등한 선에서 무역 협상이 체결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좀 협상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코스피가 올랐다라는 기사를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고 지금 방금 쳐보니까 2,927입니다. 2,900선을 넘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는지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 날 이 자리에 와서 경제 읽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난주에 2,700선이었습니다. 차이가 꽤 나네요. 그리고 2,9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긍정적으로 코스피를 그러셨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담겨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4월 9일 거의 2,293 바닥을 찍는 구간이 상호 관세가 발효된 지점이에요. 미국에. 그러니까 그때 상호 관세가 발효될 거다라는 그 공포감에 주식시장에서 이탈했던 거예요. 그게 바닥인 거고요. 그 이후에는 무역 협상이 전개된다든가 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조금 완화시켜 준다든가 유예시켜 준다든가 하는 것들이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역할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까지는 누가 될지 몰라 하는 불확실성, 물음표가 있었죠. 근데 대선 결과 누가 된 거죠. A든 B든 된 거죠. 그렇죠.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신산업 전략, 경기 부양책 그 방향에 발맞춰서 자금을 투입하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또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강조해왔던 그 공약이 코스피 5천 시대 만들겠다. 그리고 코스피가 이렇게 억눌려서 했었던 여러 가지 배경, 뭐 조작이라든가 불법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막겠다 하는 행보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코스피의 외국인 투자자나 한국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에 좀 마음 놓고 주식 비중 늘려도 되겠구나 하는 움직임을 이끄는 것이다. 소위 바이코리아를 이끈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해도 될까요? 네, 저의 전망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 기존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첫 번째, 우리 세계 코스피를 비롯한 증시를 억눌렀던 요인이 미중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인데 이 두 가지 부정적인 요인은 해소되는 방향입니다. 물론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극단적인 공포감이었을 때보다는
완화되는 움직임인 거죠. 몇몇 국가들과 무역 협상을 한다든가 미중 간에 좀 화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완화되는 움직임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억눌렸던 요소가 풀어지는 느낌입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탄핵 정국과 어떤 후보가 당선이 돼서 이 나라를 이끌까 하는 그 모르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죠. 급물살을 탄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가 성장 중심이고 AI 고속도로를 깔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 또 추경 편성이라든가 이것은 또 유동성 공급 장치가 돼요. 여기에 맞물려서 한국은행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만한 여건이 조성된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과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과 불확실성 해소와 그리고 리스크 해소 이런 네 가지 요소가 다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시의 움직임이다라고 하반기 증시를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께 이 고용에 대한 것도 좀 여쭤보고 네. 싶어요. 지금 이 고용 시장 이제 발표된 수치 같은 것들 보면 네. 청년층은 좀 하락하고 있고 네. 20, 40대 하락하고 있고 근데 또 60대는 많이 오르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지표에서 60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이냐? 전체 인구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듯이 전체 취업자 약 2,700만 명에 달하는 전체 취업자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향 동네에 가셔도 60세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고 고령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학교 학생 수에서 늦학기 학생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날 개연성이고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 고령화 현상이 취업자 시장에도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700만 명대를 넘어섰거든요. 이것의 긍정 혹은 부정적 의미를 여러분께 의견을 드린다면 첫 번째 긍정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고령층이 됐습니다. 근데 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스스로 부양할 능력이 없겠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보호자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한국 경제가 더 저성장 고착화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양 능력, 스스로 부양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해석인데요.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이 빈곤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이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 이 두 가지 동전의 양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편으로 지금 노동계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1,030원보다 14.7% 오른 그러니까 11,500원 요구했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좀 크게 오른 것 같은데 이 협상의 여지를 두고 높게 측정한 것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이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주제는 아닙니다만 예. 우리가 통상 상대방과 협상할 때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게 불러야죠. 트럼프처럼. 그렇죠. 세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 측과 사측이 시간당 임금, 최저임금을 협상할 때 노측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좀 세게 부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게 상한선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서 결정되니까 세게 부른 게 소위 14.7%입니다. 근데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14.7%로 만약에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그러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 정도 기록했었던 이래로 가장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사측에게는 고용주 측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고용주 사측 입장에서의 요구는 당연히 동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없다. 예, 그러니까 예. 그것을 가지고 서로 간에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저임금은 매년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경제 읽기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